출마한다고 하면 이게 열흘이나 20일 후에는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내가 통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기대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한덕수 역할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 내가 지금 심판인가 선수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수로 뛰려면 뛰라고. 자, 이제 대선 우리가 이 왼쪽에 D-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5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은 한 20명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한 10명 내외로 줄어들었어요. 어제 뭐 한동훈이 출마 선언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한덕수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박지원 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한덕수 총리 나올까요? 지금 행보로 봐서는 나오는 행보죠. 나오는 행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일부러 흘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상과 누가 통화 알아요? 내용이. 그 통화에 어떤 예.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기밀인데 그게 버젓이 신문 일면 탑으로 나온 건 일부러 흘린 건데 그건 나오는 수순이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집회 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묶어서 이렇게 흔드는 분들에게는 트럼프 황제님이잖아요. 마치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차기 임금을 이렇게 낙점하듯이 그런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낸 것인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출마하냐고 물었다면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어봤자 6월 3일까지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돼?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겠지. 당신 출마해? 출마한다고 하면 이게 열흘이나 20일 후에는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내가 통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겠죠. 당신 출마하냐? 내가 이거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없어질 사람하고 내가 통화하는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여부를 물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한덕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소재로 이제 흘린 거죠. 제가 보기엔 거의 본인 주관적으로는 출마다, 이거는. 출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제가부터 미국을 바보로 하나. 미국 정보력이라는 게 엄청난 정보력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내용 자체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 출마 이전에 내란 피의자 권한대행이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헌법 지키는 데 아니에요? 헌법을 파괴한 자를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재판관으로 보내는 행위들을 뻐젓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윤상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8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탄핵당하기 전에 빨리 나와서 대선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상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거의 윤석열의 입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맨날 일만 터지면 관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구쳐 들어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나와서 아스팔트에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너 탄핵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나와서 대선에 출마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한덕수에게 이런 내용 자체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더라도 저 같으면 땡! 그만 얘기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나도 지금 내란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대선에 출마하면 야 우리가 다 내란 세력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 그런 짓을 왜 해? 나 그냥 2달만 조용히 있다가 갈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100%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 됐던 것처럼 한덕수가 출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상황까지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국민한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좀 하는 행위거든요. 한덕수가 왜 출마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지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란 세력이지 않습니까? 곧 죽잖아요. 주요 가담자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적을 뭐 공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뭐, 와, 한덕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참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상상 못할 짓을 워낙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꿍꿍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뭐 떠도는 이야기는 뭐 이미 경선에 뛰어들어서 내부에서 경쟁해서 후보가 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더군다나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꽃가마 태워주지는 않으니까 결심하려면 이번 주 내로 해서 다음 주에 후보 등록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이쪽 후보 결정되면 무소속 후보로 나와가지고 단일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다 선수들인데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미리 정보를 주고 사전에 전화통화 뭐 조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덕수한테 너 나 진짜 나올 거야 라고 고민 중입니다. 뭐 이런 대화는 그냥 너랑 나랑 처음 통화하니까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짚고 넘어갈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리고 나올 만한 그릇도 아니고 마음은 굴뚝 같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뭐 일단 작업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자기 결심이나 결단 또 정치권의 어떤 변화 흐름에 맞춰서 내가 나올 판이라고 생각하면 대선 출마 선언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이제 하는 행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무 정지됐을 때 계속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뭔가 한덕수하고는 교감이 일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윤석열의 의중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을 사실 했다고 보고요.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직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거리 상태 되면 내가 헌법재판관 다 임명해버리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에 또 그 얘기를 통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8일날 밤에 통화를 했잖아요. 그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버리고요. CNN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일보라고 하는 매체에 흘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조선일보에다가 흘리면은 굉장히 강성 지지층한테만 소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아일보한테 흘리면은 동결이라고 불리는데 보수층에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껴있는 중앙일보한테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을.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뭔가 판을 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동아일보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뜻이 있는 거지. 그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덕수 총리의 부부는 놀라울 정도로 싱크로율이 높아요. 정말 똑같아요. 여러 가지가 얼른 떠오르는데. 예, 일단 뭐 그 무속에 대단히 심취해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렇다고. 두 번째는 그 남편들이 거의 처가에 얹혀 사는 거로 들어왔다. 예.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그 부인의 입주 가정교사로 처음에 인연이 맺어져서 대릴 사이구나.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편들이 다 일종의 대릴 사이 비슷하게 처가로 들어간 케이스들이에요. 그리고 부인 말에 꼼짝을 못하고 그 부인은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무속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식 그리고 없고. 자녀가 없고. 자식 그렇죠. 없고. 네. 이 한덕수 총리와 이런 모종에 이미 좀 얘기가 조금 되고 이렇게 이 빌드업하는 과정이었다 치면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불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지금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 완전히 그럼 너는 그냥 페이스메이커나 해라 뭐 이런 얘기라는 건가요? 관저에 있으면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갈 생각이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이런 게 본인의 의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완기 법제처장을 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를 실행에 옮긴 게 한덕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짜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관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 정권을 넘나들면서 관료 생활을 50년 했는데요. 넘게 했으니까요. 근데 아마 관료 생활했을 때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평가들을 어느 한 진영에서든 진짜 대통령 모시듯 평가를 받았잖아요.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그러고 한덕수요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에서. 갑자기 어깨 뽕이 확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기대가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 한 40명 정도가 한독수 쪽으로 우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보니 내가 나가도 얼마든지 해볼 만한 도전할 만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무엇보다도 한덕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밝혀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한덕수 역할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 내가 지금 심판인가 선수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수로 뛰려면 뛰라고. 갤럽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던데 또 뭐 어디 다른 데도 나온 게 있던데요. 문화일보 보니까 에이스 리서치인가? 제가 근데 여론조사 나온 거 여러 가지를 보지만 소개는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하나를 쭉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37%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제목 보니까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다 과반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별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갤럽하고.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37, 김문수가 9, 홍준표 5, 한동훈 4, 그리고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2, 이낙연, 유승민 1. 이낙연 전 총리가 1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유승민 의원이 1밖에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네.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2등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놓고 그러니까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오픈해서 물었을 때 11%인가 뭐 하여튼 2등을 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여야 합쳐서 다 열거 이제 이거 주관식 답변이거든요. 갤럽은.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 1위를 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포션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쪼개간 다른 주자들이 다 쪼개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물으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얼마 안 잡히는 거고 국민의힘 주자들만 놓고 물으면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중도층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3월 4주하고 비교하면은 지지율이 3월 4주 때 34%였는데 지금 37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재명 지지율도 많이 올랐어요. 75에서 81로 올랐고요. 특히 중도층이 34에서 42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은 거의 똑같아요. 8에서 9.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조금 움직인 게 보이는데요. 22에서 27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쪽으로 조금 쏠려가고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더 확고하게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중앙일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하고 별도로 중앙일보하고 자체적으로. 갤럽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도 중도층 표심 변화가 확연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2, 김문수 12, 홍준표 9, 한동훈 6, 오세훈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달 전 조사를 했을 때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한 12에서 18% 정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좀 높았거든요, 지지율이. 그리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했던 거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 홍준표가 54대 32, 이재명 대 오세훈은 56대 32. 나머지 국민의힘 지지율도 후보들 지지율도 다 29에서 30대 초반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양자대결 구도 안에서도 54에서 58까지 정도 나와요. 이건 사실은 대선 양자대결로 봤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확실하게 쏠려 있다. 1월 달에 조사했을 때보다 더 많이 쏠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쁜 신호가 아니다. 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중도층 확장을 많이 이제 또 신경을 쓰고 또 그게 사실 뭐 중요한 승부처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영상 메시지 출마 선언하는 영상 메시지 봐도 중도층을 향해서 이렇게 소구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변화가 한 1번, 그러니까 첫째, 둘째 변화가 있었고 이제 요번이 세 번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으로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유연성들을 얘기하면서 중도층들의 지지가 있었고 1차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2차는 헌재가 결정을 하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 헌재 결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던 층들 같은 경우가 이재명 지금 전 당대표에게 지지를 갖다가 하는 이동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게 핵심적으로 내용이 그죠. 잘사니즘을 넘어서,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욕망이 뭐냐? 일단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층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정치,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국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오늘 했으니까 내일부터 중도층과 또는 합리적인 보수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냐에 따라서는 어쩌면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52, 53대 한 30에서 35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무응답층을 빼면 제가 볼 때는 55%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엄청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아니고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한 어제 오늘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이 내용들에서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 이재명 전 당대표는 매우 좀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메시지로 잘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듭니다. 어제 영상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내란을 제일 먼저 앞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 국민의 그렇죠. 도구.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대한 국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국민이라고 돼 있죠. 헌법 전문에 나와 예.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제왕적인 그 독단적인 국정 운영, 제왕적인 대통령의 그 이미지, 그러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내란까지 일으킨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대척점에 서 있다. 굉장히 낮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용주의하고 먹사니즘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그걸 물어봤어요.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경제회복 활성화가 48, 국민통합 갈등 해소가 13, 민생문제 생활안정이 9, 계엄세력 척결이 8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순서대로 쭉 외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요. 경제회복 활성화하고 민생 생활안정이 합치면은 57이 나와요. 사회 갈등이 13이고요. 그 다음에 계엄세력 척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좌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이 제대로 국민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민생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어제 영상하고 딱 국민들의 여론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영상 안에서 배치를 했다. 요 기조로 그대로 가져나가면서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매출이 반으로 꺾였어요.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 사실은 죽겠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작년 12월부터 정말 매출이 반으로 그냥 팍 줄었어요. 근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 성향을 따라 떠나서 이제는 생존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는 갑자기 그런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그런 의미에서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중도 소구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당과 상관없이 지금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만 해도 갑자기 개헌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걸 갖고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란 척결이 먼저다, 아니다, 개헌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맞아, 이거 내란이 계속 중이네, 내란 척결이 중요하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그 본의 아니게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독주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큰 실수를 안 하는 관리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전 당대표가 나는 헌법주의자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민국은 뭐냐? 백성의 나라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만 해석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형태의 국채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우리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국민이 뭘 했느냐? 반제 독립국가를 만들었고 반독재 민주국가를 만든 주체가 대한국민이라고 헌법 전문에 있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전 당대표의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해석과 대한국민이라는 용어는 나는 헌법주의자이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측면에서 맨 앞에 나왔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용어랑 맨 마지막 문구가 완전히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국채와 정치에 대한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선 구도는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지요. 새 정부 들어서면 줄줄이 지금 수감돼야 될 사람들이 좀 발악을 하겠습니까? 별짓을 다 해보겠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여론조사 봤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이재명한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 일정이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규칙을 보니까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2명,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뽑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4명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막 나오잖아요. 오히려 요즘 안 나온다는 게 뉴스가 됐더라고요. 원희룡, 김태흠은 언제 나온다는 얘기나 있었어요? 참나. 한 줄 나왔어요. 오늘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더만. 요즘 이게 트렌드 재미입니다. 저도 불출마합니다. 이게 요즘 아주. 자유단체장 국민의힘 소속 12명 중에서 8명이 나온다고 그랬다는데. 박형준도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간다고 말 꺼냈다가 그냥 이제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그냥 이력의 한 줄로 나 대선 출마 선언했다 이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제일 웃긴 게 김기현 불출마 선언이야. 누가 물어봤어? 자,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 4분 나오셨으니까 한번 전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궁금한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4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4명 누구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분석의 대가 김영남 의원님 먼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판을 흔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마 권유를 받아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판을 흔들려고는 하겠지만 판을 흔들 수 있을까는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기존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국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4명이 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명이요. 오세훈, 한동훈. 그러면 내친 김에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지만 여기에서 2명으로 좁힌다면 누구를 제일 유력하게 보십니까?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자 결선에 대결을 올라가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김조국 원장님. 상동입니다. 아, 왜냐하면 50대 50 구도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 구조 자체 경선룰 구조 자체는 저는 윤석열의 그립감을 매우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아마 김문수, 홍준표 이 대결 구도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의아한 게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의 의중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원희룡이 안 나오고 나경원이 나간다. 예. 나경원이 나오는데 나경원이가 그 전에 만났다. 그것은 윤석열 뜻이 나경원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경원이 4명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누굴 제낄 수 있느냐 따지고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4명 중에 1명을 제끼고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오세훈 시장을 5등 이하로 떨어뜨리고 4등으로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는 건데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정치 이력에서 여러 번 붙었습니다. 당내 경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번 붙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나경원 의원이 이긴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서울시장도 그렇고. 네, 여러 번 붙었었죠, 사실은. 근데 두 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한동훈이 아무리 정치적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대표도 되고 그랬는데 양자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역시 저는 룰에서 매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훨씬 힘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게 1차 예선은 여론조사로 하지만 2차와 결선은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50%를 물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타당 지지자들은 다 제외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단히 불리해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후보들이 뭐 15룡, 20룡 하다가 지금 확 줄어든 이유는 1차에서 4명만 뽑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8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걸러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15명, 20명이 아마 그대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4명 뽑는데 기타금 3, 4천씩 내고 이렇게 할 사람 그것도 좀 아까운 것 같고 한 줄 나면 그걸로 됐다라고 만족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한 10명 밑으로 후보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좀 반발도 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저는 4명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한동훈 똑같은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 4명 안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된다면 오늘쯤은 갤럽에서 이름이 좀 나와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진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소위 윤심팔이 이런 걸 하고 싶지만 국민의힘 당원들도 저는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한동훈의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예.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리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요?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당원 50에 여론조사 50인데 여론조사가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당원 여론조사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당원들 사이에서 어떤 지지를 받느냐 이게 그냥 전적으로 다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결국 4명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거냐인데 오세훈이 들어갈 거냐 나경원이 들어갈 거냐 한다 그러면 저는 나경원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왜냐면 오세훈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보수층에서 많을 거예요. 중도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하고 갤럽 조사한 걸 보면요. 중도층의 오세훈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중도층이 한 4%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원 지지율만 끌어올린다고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당원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한동훈까지? 높다. 한동훈은 전 못 들어간다고 봐요. 4명에? 예.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들어가. 오세훈, 나경원, 네. 한동훈이 안 들어간다? 예, 한동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4등까지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결선에는 못 올라갈 거라고 본 게 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보니까 대표적으로 내건 게 그겁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2028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예. 3년만 하고 개헌을 통해서 그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실시하자. 예. 4년 주기로.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죠. 근데 중간 선거라는 걸 이른바 합니다. 그거는 하원 의원 2년 임기인 사람들을 전부 다시 뽑는데 언제 뽑느냐? 정확하게 대통령 4년 임기 딱 중간에 뽑아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분리해서 이른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그래서 시기를 별도로 분리하되 대통령 임기 딱 중간에 하원 전체를 다시 뽑는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뽑는 중간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가 체크 앤 밸런스잖아요. 아니 근데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28년에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을 가장 심지어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을 한쪽으로 매번 몰아주는 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권력을 집중하는 거로 개헌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안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고요. 어제 그 출마 선언할 때의 자세도 막 이렇게 건성건성 건들건들 막 이런 모습도 원래 기아가 그러잖아요. 예, 좀 진중한 모습은 아니어서 좀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지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윤심은 원희룡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하다가 총선 소위 말아먹고 나왔는데 되겠냐라는 당내 비판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엔 63% 얻었어요. 그 안에서 한동훈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그 내용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도 갖추지 못한 그런 발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걸로 조금 표가 갈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 때. 그렇게 하면 이게 좀 한동훈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한동훈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